그날 밤,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 파티가 한창이던 바로 그날 밤, 나는 남편 권혁이 집안의 와인 창고에서 다른 여자와 얽혀 있는 것을 보고 말았다. 그는 좁은 문틈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나무 벽을 세게 쥐어뜯으며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삼켰다. 그 여자는 회사의 새로운 영업부장 최민아였다. 날카로운 외모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나를 불태운 것은 그녀의 미모가 아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개의 독침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미나는 아양을 떨며 꿀처럼 달콤하지만 뱀의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까지 그 촌스러운 아내를 집에 둘 거예요? 전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싫단 말이에요. 권혁은 비웃었다. 한때는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그 웃음이 이제는 역겹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껴안으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뭘 그리 서둘러? 알도 못 낳는 암탉인데 조만간 어머니가 알아서 쫓아내실 거야. 내가 걔를 데리고 있는 건 그냥 체면치레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잔소리할 빌미를 안 주려는 거지. 내가 상속권만 확실히 손에 쥐면 이 집의 안주인은 바로 당신이 될 테니까. 온몸에 피가 차갑게 굳는 것 같았다. 알도 못 낳는 암탉. 지난 3년간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얼마나 많은 쓰디쓴 한약을 마셨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전전했던가. 그 모든 것이 고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저런 말을 듣기 위함이었나.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몸을 돌려 걸었다. 밖의 파티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마치 누군가가 내 심장을 맨손으로 쥐어짜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술과 미나의 싸구려 향수 냄새를 온몸에 풍기며 권혁이 돌아왔다. 그는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안부 한마디 묻지 않고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왜 또 초상집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재수없게.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권혁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손님 접대하고 왔어. 당신이 그걸 알아서 뭐하게?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와인 창고에서요? 그 손님한테선 최민아 부장과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나던데. 그렇죠? 권혁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날 미행한 거야? 나는 비웃었다.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뒤틀린 미소였다. 당신들이 하는 더러운 짓거리는 미행할 필요도 없어요. 악취가 알아서 풍겨오니까.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뺨에 불이 붙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권혁이 고함을 질렀다. 어디서 말버릇 없이 짓거려. 똑똑히 말해두는데 네 그 초상집 같은 얼굴. 이제 신물이 나.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이 집에서 무슨 자격으로 목소리를 높여?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 박경아 여사였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며느리인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권혁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니? 권혁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한테 누명을 씌우잖아요. 제가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고요. 박경아 여사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 증거는 있고? 아니면 그냥 뜬 소문 듣고 와서 가짜는 질투나 하는 거냐? 나는 불타는 뺨을 감싸쥐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머님,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박경아 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봤으면 어쩔 건데? 남자가 밖에서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넌 아내야. 아내의 본분은 분수를 아는 거야. 한쪽 눈 감고 모른 척하며 사는 거라고. 그런데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편을 단속하려 들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앞에 여자를 보았다. 지난 3년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모셨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나는 단 한 번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도구, 아이 낳는 기계였을 뿐이고 그 기계는 이미 고장난 것이었다. 그럼 어머님 말씀은 제가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게? 박경아 여사는 비웃었다. 네가 뭔데?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면 네 손에 뭐가 남지? 늙고 애도 못 낳는 여자 딱지뿐이야. 똑똑히 들어둬. 최 부장이 아들 먼저 임신하기라도 하면 이 집 안주인 자리가 계속 내 것이란 보장은 없어. 옆에 서 있던 권혁은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고통은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그게 다란 증오였다. 나는 그들, 승리자처럼 서서 내 고통을 즐기고 있는 모자를 보았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어둡고 광기 어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혼? 안 돼. 너무 쉬운 길이지. 맨몸으로 쫓겨난다고? 절대 안 돼.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지옥에 그대로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내 시선이 무심코 화장대 위에 놓인 가족 사진에 닿았다. 시아버지, 이재용 회장, 이 집안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항상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사람.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이 문제로 나를 질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내 자신의 목소리였다. 권혁, 당신은 대를 잇고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원한다고? 좋아. 내가 이 집에 장손을 낳아주겠어.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야. 내가 당신 평생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친아들인 줄도 모르고 키우게 만들어주지. 내가 그 아이를 내 복수의 가장 달콤하고도 가장 잔인한 무기로 만들어주겠어. 그 광기 어린 계획이 형태를 갖추자 온몸이 떨려왔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악마적인 흥분 때문이었다. 나는 그 모자를 마지막으로 쳐다본 뒤 조용히 몸을 돌렸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순종적인 아내, 참고 견디던 며느리였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 이 육신에 존재하는 것은 잔혹한 복수 계획을 품은 자, 양의 탈을 쓴 늑대, 끈기 있게 기회를 기다리는 포식자였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도 울부짖지도 권혁을 더 이상 비난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뺨은 여전히 약간 부어 있었지만 얇은 화장으로 가렸다. 내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자 권혁과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나의 침착함에 놀랐을 것이다. 나는 그저였게. 그러나 공허하게 미소 지었다. 어젯밤 일은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나는 감정에 동요 하나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분수를 알면 됐어.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 툭 던지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눈에 내가 이미 항복했다고 비쳤음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운명을 받아들였고 맨몸으로 쫓겨날 미래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였다. 먼저 호랑이의 경계심을 풀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노리는 호랑이는 권혁이 아니라 이 숲의 가장 강력한 존재, 시아버지 이재용 회장이었다. 그는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풍채가 당당했다. 거대 건설 그룹의 회장이었고 이 집에서 그의 말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그는 과묵했고 얼굴에서는 늘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근엄함이 풍겼다. 권혁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그의 그림자 덕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마음속 깊이 권혁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혁이 관리하는 자회사의 경영 보고서를 보며 그가 한숨 쉬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밤새 이어진 유흥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드는 권혁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젓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이재용 회장은 일과 사업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고 평생 일군 제국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 있는 후계자를 갈망했다. 바람기 많고 능력 없는 권혁은 분명 그가 찾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약점이었고 나의 미끼였다.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권혁을 챙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대신 시아버지의 일에 대해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모든 경제 잡지를 읽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폈으며 그의 그룹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부했다. 나는 그가 매일 아침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일찍 일어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철관음차를 우려내 그가 일어나기 전에 그의 책상 위에 단정히 놓아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고 매일 조용히 그 일을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내가 차주전자를 내려놓자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도 차를 마실 줄 아느냐? 나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잘은 모르지만 이 차가 건강에 좋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아버님.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제법 아는구나. 그는 경제신문을 펼쳤고 새로운 건축 자재 동향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과감하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그 기사 저도 어제 읽어봤어요. 고층 건물에 복합 신소재를 사용하는 것의 잠재력에 대한 분석이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가볍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기초 하중을 줄여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요.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무관심이 아닌 놀라움의 빛이 서려 있었다. 네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었나? 네. 시간이 남아서 조금 찾아봤어요. 한 가족인데 집안일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생각 속에 첫 번째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부엌에만 틀어박혀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에게는 사고력이 있고 그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날 이후 서재에서의 짧은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시사 뉴스에 대한 몇 마디 논평이었고 때로는 경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견해였다. 나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고 영리한 질문을 던졌으며 때로는 그가 생각하게 만드는 신선한 시각을 제시했다. 점차 그는 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들에 대해 그리고 권역을 보며 느끼는 고뇌에 대해 털어놓았다. 혁이 그 녀석 어느 아침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었어. 온종일 놀고 먹을 생각뿐이지. 일을 맡기면 항상 뒤에서 누군가가 수습해야 해. 내가 평생 일군 이 사업이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나는 조용히 그의 찻잔에 차를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나를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혁이 오빠는 아직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더 큰 책임감이나 계기가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재용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책임감? 자회사 하나를 통째로 맡겼는데도 적자만 내고 있어. 이제는 그냥 빨리 아이나 낳았으면 좋겠다. 장손이라도 생기면 좀 철이 들겠지. 그의 말은 내 계획의 전곡을 찌르는 화살과 같았다. 장손. 그것이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고 내가 그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사람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교묘하게 해내야만 했다. 한편 권혁과 미나의 관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더 이상 와인 창고에서 몰래 만나지 않고 대놓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러 다녔다. 권혁은 심지어 그녀에게 비싼 외제차를 선물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녀는 심지어 내게 넌지시 말했다. 최 부장 관상이 복스럽던데. 아들 잘나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권혁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내 복수의 길을 더 빨리 달리게 하는 연료이자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저녁 권혁이 만취 상태로 돌아왔다. 셔츠 기세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차키를 테이블에 던지며 내게 소리쳤다. 레모네이드 한 잔 타와. 나는 조용히 따랐다. 내가 잔을 건네자 그는 손을 쳐서 바닥에 쏟아버렸다. 일 처리하는 게 그 모양이야? 이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해?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닦았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위층에서 내려오셨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혁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만취했던 권혁도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다. 그냥 실수로 쏟았어요, 아버지. 실수? 아니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내에게 행패 부리는 거냐? 이재용 회장은 다가와 권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꼴을 좀 봐라. 책임감 있는 남자처럼 보이냐? 회사는 내팽개치고 밤낮으로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만나고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알고나 있어? 권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박경아 여사가 황급히 달려나와 변호했다. 여보, 애가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술 좀 마신 것뿐이잖아요. 당신은 조용히 해. 이재용 회장이 소리쳤다. 당신이 하도 오냐 키우니까 애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뇨. 그리고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부드러워졌다. 체리나, 너는 방에 들어가 쉬어라. 저 녀석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순간 그의 눈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인정하려는 듯한 빛을 보았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나갈 때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척했다. 반사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팔을 뻗어 내 팔꿈치를 잡았다. 조심하거라. 그의 피부는 따뜻했고 손은 강하고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불과 몇 초였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 나는 불쌍한 여자, 동맹,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연못의 가장 큰 물고기가 내 미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머지않아 그가 미끼를 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의 손길은 고요한 호수 표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나와 시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끈질긴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넘어선 관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딱딱하게 얘라고 부르지 않고 가끔씩 내 이름을 불렀다. 체리나, 신문 좀 가져다 주겠니?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는 때때로 나를 놀라게 할 만큼 다정하게 들렸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죄악으로 가득한지 알고 있었지만 권혁과 미나의 의기양양한 얼굴이나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내 안의 복수심은 더욱 맹렬히 타올라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을 삼켜버렸다. 나는 계속해야만 했다. 끝까지 가야만 했다. 나는 그와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매일 늦은 오후 휴식을 위해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그 시간에 맞춰 정원으로 나갔다. 때로는 장미가지를 치고 때로는 그가 아끼는 난초 화분에 물을 주었다. 우리는 더 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일 얘기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과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그 차갑고 권위적인 외면 뒤에 꽤 외로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 박경아 여사는 물질과 명예를 좇는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속마음보다는 사교 파티나 값비싼 명품에 더 관심이 많았다. 유일한 아들인 권혁은 큰 실망거리였다. 나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조용히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옛날에 나도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단다. 내 손으로 직접 멋진 건물들을 설계하고 싶었지. 그가 노을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집안의 무게,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어. 혁이가 나 대신 이뤄주길 바랐지만 그 녀석은 조금의 열정도 없더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꿈을 쫓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님. 아버님은 여전히 멋지시고 원하시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는 나를 돌아보며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뿐이구나. 그 말은 마치 인정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나는 권혁 앞에서 여전히 참고 견디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했다. 내가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조용해지자 그는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대놓고 미나를 집에 데려와 식사를 하고 친척들에게는 친한 친구라고 소개했다. 시어머니는 미나를 극찬하며 유능하고 싹싹하다고 말했다. 마치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인 것 같았다. 미나가 나타나는 매 식사 시간은 고문이었다. 그녀는 권혁 옆에 앉아 음식을 집어주고 다정하게 웃고 떠들며 때때로 나를 도발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지만 식탁 밑에서는 손톱이살을 파고들어 고통스러웠다. 유일하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시아버지뿐이었다. 그는 종종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거나 헛기침을 하거나 일 얘기로 화제를 돌려 그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의 암묵적인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외출하고 집에는 나와 이재용 회장만 남았다. 시어머니와 권혁은 투자 목적이라며 미나를 데리고 교회의 땅을 보러 갔다. 나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서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이재용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조금 피곤해 보였다. 체리나 생강차 한 잔만 끓여다 주겠니? 머리가 좀 아프구나. 네, 아버님. 잠시만 앉아 계세요. 나는 서둘러 따랐다. 내가 차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불편하지 않으냐?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그가 권혁과 미나의 일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불편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아마 제 팔자가 사나운가 봐요. 팔자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가 돌아서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똑똑하고 강인한 여자다.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남성적인 향을 맡을 수 있었다. 이 거리는 위험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배경도 돈도 없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요. 어머님과 혁이 오빠 말이 맞아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일부러 눈물 몇 방울을 흘렸다. 나는 그의 손이 허공에서 망설이다가 이내 내 어깨 위에 가볍게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고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누가 너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냐? 너에게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섬세함이 있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울지 마라.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한탄이자 동시에 유혹이었다. 나는 그의 목을 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다. 연민과 존중,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쉬어라. 혁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그는 마치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서둘러 방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가 내가 놓은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싶어 했고 내 버팀목이 되고 싶어 했다. 동풍은 이미 불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이 숲 전체를 불태울 수 있었다. 내 계획은 절반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이재용 회장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마지막 한 방,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의 머릿속에 있는 죄악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할 만큼 강력한 사건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찾아왔다. 권혁과 시어머니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서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다. 거대한 저택에는 나와 시아버지 단둘만 남아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울부짖고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집 전체를 흔들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온 공간이 어둠에 잠겼다. 나는 서재에서 들려오는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체리나, 괜찮으냐? 나는 알았다. 바로 지금이 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칠흑 같은 어둠이 저택을 집어삼켰고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부엌에 서서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바로 이거야. 이 밤, 이 폭풍우, 모든 것이 내 계획을 위해 준비된 무대였다. 괜찮아요, 아버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금방 초 가지고 갈게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나는 서랍을 더듬어 양초 몇 개와 성냥갑을 찾아냈다. 촛불을 켜자 노란 불빛이 내 얼굴 위에서 춤을 추며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촛대를 들고 이재용 회장의 서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무거운 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번개가 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큰 실루엣이 도드라져 보였다. 내 손에 들린 희미한 촛불 빛에 그가 돌아섰다. 초를 찾았구나. 기특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나는 책상 위에 촛불을 놓았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나는 그의 넓은 이마에 어린 약간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아버님, 어둠을 무서워하세요? 나는 불쑥 물었다가 이내 스스로가 무례했다고 느꼈다. 그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느낌이 싫어서 그렇다. 나는 침묵했다. 그의 뜻을 이해했다. 그는 평생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어둠, 불확실성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몇 개의 초를 더 가져와 방 곳곳에 놓았다. 방은 점차 밝고 아늑해졌다. 나와 그는 소파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빗소리와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분위기는 기묘하게 숨막혔다. 나는 내가 이 침묵을 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님, 내가 입을 열었다. 혁이 오빠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죠? 내 직설적인 질문에 이재용 회장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묻느냐?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아버님 눈에서 피로가 보여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오셨어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셨지만 유일한 후계자는 아버님을 안심시켜드리지 못하고 있죠. 아버님의 가장 큰 걱정은 돈이 아니라 이 가문의 혈통 그대를 잇는 문제라는 걸 알아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마음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의 굳은 표정이 서서히 풀리며 그 자리에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다. 그는 대답 대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천마디의 인정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일어나 방구석의 작은 바로 가서 독한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나는 그것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한잔 하시고 몸 좀 녹이세요.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는 나를 올려다보고 다시 술잔을 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호박색 액체가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속의 답답함도 조금은 씻어내는 듯했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압박감과 기대, 그리고 아무도 나누지 못했던 외로움에 대해. 박경아 여사는 한 번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고 권역은 쌓을 줄은 모르고 무너뜨리기만 한다고 했다. 때때로 내가 평생 이렇게 노력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문하곤 한다. 결국 저런 변변찮은 아들놈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몇 년 안에 다 말아먹게 하려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쉬어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아까보다 더 가까이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이룩하신 모든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킬 자격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자격 있는 사람?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 집안에서 지금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냐? 바로 그때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고 뒤이어 귀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작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 온몸이 그의 품에 쓰러졌다. 나의 떨림은 완전히 연기만은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다. 하지만 이 쓰러짐은 계산된 것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내 몸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었다. 내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독한 술 냄새와 섞여 기묘한 취기를 만들어냈다. 이재용 회장은 굳어버렸다. 그의 두 손이 나를 밀어내려다 멈칫했고 마침내 천천히 그 팔이 나를 감싸 안았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따뜻한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내 심장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여전히 떨리는 몸으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다. 그가 말했지만 그의 팔은 오히려 나를 더 꽉 껴안았다.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둠과 희미한 촛불은 모든 도덕적, 윤리적 경계를 허무는 완벽한 촉매제가 되었다. 나는 이것이 내 마지막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다. 뭐 아니면 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촛불 아래 그의 눈은 깊었고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연민, 욕망, 그리고 내면의 갈등. 아버님, 나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내 눈빛, 내 목소리, 그리고 그의 품에서 떨고 있는 내 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재용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두 얼굴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그의 숨결이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그것은 역겨웠다. 죄악이었고 옳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복수를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순간 권혁과 미나의 모습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미소, 뺨에 남은 불타는 고통.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며 내 마음속에 미약한 죄의식의 불꽃을 꺼뜨렸다.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 그것은 달콤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았다. 죄악으로 맺어진 계약의 낙인이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울부짖는 비바람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죄악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내 몸을 증오의 제단에 제물로 바쳤다. 폭풍이 멎었을 때 나는 훨씬 더 끔찍한 또 다른 폭풍이 바로 이 집 안에서 곧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불씨를 지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 다음 날 아침 내 방에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들은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두운 비밀이었고 우리 둘을 함께 묶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그 폭풍우 치던 밤 이후 나와 시아버지의 관계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서재에서의 대화도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너무나 큰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이 느끼는 숨막히는 암묵적 이해였다. 이재용 회장은 내 눈을 피했고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혐오감이 마음속에서 들끓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대체 어떤 인간이 되어버린 거지? 그 질문들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거실에서 미나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권혁을 볼 때마다 남의 진며느리는 벌써 예쁜 아들을 낳았다더라며 넌지시 나를 비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증오는 다시 한번 승리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 길은 그들이 나를 몰아붙여 걷게 만든 길이야. 나는 계속해야 했다. 내 계획을 완수해야 했다. 나는 아이가 필요했다. 이재용 회장의 아이.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이자 궁극의 무기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어떻게 하면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나는 권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척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에게 쌀쌀맞게 대하지 않았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일에 대해 먼저 물었다. 천성이 단순한 권혁은 내가 완전히 굴복했고 자신의 외도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매우 의기양양해했다. 진작 그렇게 분수를 알았으면 좋았잖아. 얌전히 아내 노릇이나 해. 내가 당신을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테니. 그는 미나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내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순종적인 척하는 거짓 미소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에게는 권혁의 접근이 완벽한 위장막으로 필요했다. 그것이 훗날 내 뱃속의 아이를 정당화해 줄 것이었다. 동시에 나는 시아버지에게 다시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의 회피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정한다면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나는 그가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그의 약점이 외로움과 자격 있는 후계자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약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연자육과 용안을 넣은 차를 끓여 가져갔다. 아버님, 요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 드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나는 찻잔을 책상에 놓으며 일부러 내 손이 그의 손을 살짝 스치게 했다. 그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리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바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게 신도시 프로젝트인가요? 조감도가 정말 멋지네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재용 회장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일에 대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대화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혁이 오빠가 아버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 오빠는 똑똑하긴 한데 아직 사업에 전념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일부러 권혁을 좋게 말했고 이는 그를 놀라게 했다. 네가 그 녀석을 원망하지 않느냐. 원망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아량 넓은 아내를 연기했다. 그저 빨리 철이 들어서 가정을 돌보고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생기면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시 아이라는 그에게는 마법과도 같은 단어를 언급했다. 나는 그의 눈빛이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러길 바란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인연이 닿지 않나 봐요. 나는 몸을 돌려 나가려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이 다시 그를 돌아보며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면 제가 그럴 복이 없는 거겠죠. 내 여운을 남긴 말은 의미심장했다. 그것은 신세 한탄인 동시에 죄악으로 가득 찬 제안이었다. 나는 이재용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들어가 쉬어라. 그는 서둘러 나를 내보냈지만 나는 내 말이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광기 어린 생각을 심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그 자신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는 장손을 갈망했다. 명목상으로 나는 이 집안에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와 권혁 사이의 아이는 소식이 없었다. 그 잔인한 현실과 우리 사이에 이미 벌어진 죄악이 그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그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이번에는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안에서 잠갔다. 체리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내가 많이 생각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침묵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짐승 같은 짓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다른 놈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
우리 이씨 가문의 대를 끊기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여전히 침묵하며 내가 가장 기다렸던 말을 그가 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다가와 내 두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은 욕망과 절망이 뒤섞인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나에게 아이를 낳아다오. 마침내 그가 그 말을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경악한 척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혁이 오빠 아내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씨성을 달고 이 집안의 장손이 될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권역의 아들이고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마. 너는 더 이상 어떤 서러움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혐오감과 동시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천륜을 어기는 짓도 서슴지 않았고 나 또한 내 증오를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다. 우리는 사실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을 길게 끌며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이 가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나는 비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용 회장은 나를 힘껏 껴안았다. 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그때부터 바로 이 집 안에서 우리의 은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관계가 시작되었다. 나는 권역 옆에서는 현모양처를 연기하고 틈을 타 시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반쯤 죽어가는 기분이었지만 복수심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베란이를 신중하게 계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 어느 날 아침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나는 화장실에 앉아 그 작은 물건을 든 채 떨고 있었다. 나는 임신했다. 원한과 죄악으로 잉태된 이 생명이 내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시한폭탄이었고 나의 파괴적인 무기였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방을 나섰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권역에게 알렸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나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세상에, 내가 아빠가 된다고? 체리나, 정말 잘했어. 그는 내 뺨과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짓된 행복이었다. 나는 그의 환한 미소를 보며 나 또한 웃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는 자신의 치욕을 기뻐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복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달콤한 복수는 없었다.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이씨 가문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권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나를 극진히 아꼈고 어딜 가나 친구들에게 곧 아빠가 된다고 자랑했다. 시어머니 박경아 여사는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온갖 보약을 사다 날랐다. 이 집안의 기둥이 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실리적인 말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 집안에서의 내 위치는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알도 못 낳는 암탉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가장 큰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마 시아버지였겠지만 그의 기쁨은 철저히 숨겨져야 했다. 그는 단지 사소한 행동으로만 관심을 표현할 뿐이었다. 내가 걷는 것을 보면 조심하라고 일러주었고 내가 적게 먹는 것을 보면 미간을 찌푸리며 안부를 물었다. 우리 둘만 있을 때면 내 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기쁨, 걱정,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말하거라. 드물게 서재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변화를 즐기고 있었다. 온 가족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느낌을 즐기고 있었다. 나를 위해 간식을 사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권역을 보며 극도의 희열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친동생을, 훗날 자신의 철천지원수가 될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내가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새로운 폭풍이 닥쳐왔다. 권역의 내연녀인 미나가 자신도 임신했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이 소식은 우리 가족의 환희 속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은 권역이었다. 그는 기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미나 씨도 임신했대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말했다.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멍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그릇 위로 쨍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또 임신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는 듯했다. 정말이니? 그거 잘 됐구나. 겹경사로구나. 그녀는 눈을 빛내며 환호했다. 그리고는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려나 보네. 이제 너희 둘 중 누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 손자인지 지켜봐야겠구나.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가 손자인지 지켜봐야겠다. 그랬다. 그녀의 눈에 이제 나와 미나는 아들을 낳기 위한 경주에 나선 두 마리의 경주마와 같았다. 아들을 낳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겨우 얻은 위치가 다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혀가 이 일 깨끗하게 처리해. 남들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가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나의 임신은 그와 나의 계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미나가 아들을 낳고 내가 딸을 낳는다면 우리 아이, 그의 진짜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가 가짜 손자에게 밀려나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미나를 공공연히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를 집에 더 자주 초대해 식사를 하고 온갖 사내 진미를 요리해 주었다. 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보다 미나에게 더 잘해 주었다. 미나, 쟤는 신음식이 당긴다니. 틀림없이 아들일 거야. 그녀는 식사 중에 내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미나는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거들먹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연민과 도발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들만 낳으면 당당하게 이 집에 들어와 나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권혁은 그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싶고 아버지의 눈치도 봐야 했고 그렇다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그의 명목상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꼭두각시처럼 갈팡질팡했다. 나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고 심지어 이해하는 척했다. 오빠 마음 이해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쪽 모자에게도 책임져야죠. 나는 현명한 아내를 연기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질 수 없었다.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했다. 나는 태아의 성별을 비밀로 해줄 수 있는 개인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에게는 의사가 아직 성별을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진찰을 받을 때마다 나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아들이네요, 산모님. 아주 건강해요. 임신 16주차 초음파 검사 때 의사의 말은 내 어깨에 천근만근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았다. 아들이다. 내 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나는 이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시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다. 마지막 순간에 판을 뒤집는 한 방을. 나는 패배했다고 믿었던 시어머니와 미나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한편 미나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자신이 아들을 임신했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다. 시어머니는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위해 온갖 비싼 아기용품을 사들였고 모든 것은 파란색이었다. 그녀는 내가 딸을 임신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를 점점 더 냉대했다. 뭐, 딸이라도 괜찮아. 언니 동생 있으면 집안 분위기도 좋지. 그녀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내게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의기양양해 하세요. 당신들의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테니까. 그들의 경멸은 내 복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몰락하기를 원했다. 나는 미나의 회사 업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회계 감사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미나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들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미나가 권역의 도움을 받아 유령 계약을 통해 회사에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망갈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증거를 손에 쥐었다. 마치 폭탄을 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지금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내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그날은 내가 작은 생명을 낳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짓밟았던 모든 자들을 파멸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임신 기간이 흘러갔다. 저택은 이제 나와 미나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 두 주연 배우가 된 거대한 무대와 같았고
다른 가족들은 언제든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된 까다로운 관객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편애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를 미래의 며느리로 공공연히 대했고 나는 그저 대리 임신을 한 얹혀 사는 식객 취급을 받았다. 최고의 음식, 모든 관심은 미나와 그녀 뱃속의 장손에게 쏠렸다. 권혁은 완전히 미나와 어머니에게 조종당했다. 그는 대놓고 미나와 함께 다니며 회사 파티에 그녀를 데려가 미래의 아내처럼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임신하고 있는 합법적인 아내인 나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했다. 나는 내 집에서 그림자가 되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식사는 종종 부엌에서 혼자 했다. 그들이 진짜 행복한 가족처럼 둘러앉아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통과 굴욕감은 날마다 커져갔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심장을 감싸는 불의 장벽이 되어 나를 더욱 강철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참아야 한다. 벼랑 끝으로 몰릴수록 나의 반격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은 시아버지뿐이었다. 이재용 회장은 아내와 아들에게 점점 더 거리를 두었다. 그는 자주 서재에서 혼자 식사했고 시어머니와의 말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혁이가 곧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텐데 온 가족이 기뻐하는 마당에 왜 그렇게 초상집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설마 그 맏며느리가 아쉬워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쏘아붙이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이재용 회장은 보통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두고 봐. 이 집안이 당신 내모자 때문에 시끄러워질 테니라며 고함을 칠 뿐이었다. 그는 나를 공개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우리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무력감은 분노로 변했고 그는 그것을 권혁에게 쏟아부었다. 그는 회사의 경영을 더욱 엄격하게 옥죄기 시작했고 권혁의 불필요한 모든 지출을 막았다. 권혁은 더 이상 미나에게 돈을 대주거나 명품, 고급차를 사줄 수 없게 되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꼭 폭군 같다니까. 당신이 아버지께 말씀 좀 잘 드려주면 안 될까? 권혁이 나를 찾아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게 머리를 숙였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오직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전 그저 집에 얹혀 사는 여자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차라리 최미나 씨한테 부탁해보세요. 그분은 능력도 있고 어머님 마음에 쏙 드셨잖아요. 아버님께 한마디 하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내 말은 비꼬는 동시에 도발적이었다. 권혁은 화를 내며 가버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왕국에서 왕이 아니었다.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권력과 돈은 아버지에 의해 서서히 박탈당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는 시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나와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우리를 위해 길을 터주고 있었다. 그는 권혁이 약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가 저항할 힘조차 없게 만들고 싶어 했다. 나와 이재용 회장의 관계는 비밀 동맹이 되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때때로 그는 서재의 나를 위한 작은 쪽지를 남겨두곤 했다. 주말에 부산으로 출장 간다. 혁이도 데려갈 테니 집에서 몸조심하거라. 또는 미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 조사 중이니 너는 안심하고 태교에만 전념해라. 그 쪽지들은 어두운 날들 속에서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 있었다. 한편 나는 권혁과 미나의 횡령 증거를 계속 수집했다. 내 회계사 친구는 그 둘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비리들을 찾아냈다. 나는 모든 자료를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내 폭탄은 날마다 커져갔고 그 파괴력은 더욱 끔찍해졌다. 나와 미나의 출산 예정일은 약 2주 차이였다. 내가 먼저 출산했다. 진통이 시작되자 온 가족이 허둥지둥 나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은 시아버지가 직접 지정한 비싼 국제병원이었다. 시어머니와 권혁은 놀란 듯했지만 그의 말을 거역하지는 못했다. 분만 대기실에는 권혁과 시어머니뿐이었다. 그들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앉아 가끔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책임감과 체면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들이 속으로 내가 딸을 낳아 미나를 집에 들일 명분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그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 근처 어딘가에서 나보다 더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나와 권혁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3.5kg의 아주 잘생긴 왕자님이에요. 나는 권혁의 얼굴이 굳어지고 억지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렸다. 아, 아들이라고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네, 왕자님입니다. 간호사가 밝게 확인해 주었다. 나는 지친 몸으로 분만실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통쾌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는 그들 모자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며 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다. 권혁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내 품에서 잠든 아기를 보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을 많이 닮았네. 나는 웃었다.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저를 닮았지만 우리 이씨 가문의 복덩이죠, 여보.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나였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미나가 울부짖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그녀도 소식을 들은 것이 분명했다. 경주는 그녀가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시어머니는 잿빛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나를 며느리로 들이려던 계획, 미나가 낳은 장손을 보려던 계획,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가장 큰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나와 아들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내 방 전체를 아기 천국처럼 꾸며놓았다. 그는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평소에 차가운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행복이 어려 있었다. 그는 아기를 보고 또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생했다. 그는 그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권혁은 좋은 아빠인 척하려 애썼지만 그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아기를 서툴게 안았고 낯선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2주 후 미나도 출산했다. 그녀는 딸을 낳았다. 이 소식은 시어머니 모자의 모든 희망을 완전히 짓밟는 마지막 일격과 같았다. 이제 내 아들은 유일한 장손이자 이씨 가문의 논란의 여지없는 상속자였다.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광기 어린 행동을. 내 아들 유일한 장손의 탄생은 집안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냉대받던 아내, 멸시받던 며느리였던 나는 순식간에 시아버지 다음으로 이 집안의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는 불만이었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했다. 내 아들은 가문의 보물이자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열쇠였다. 그녀는 나를 무시할 수 없었다. 권혁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살았다. 그는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와 아기 사이의 유대감은 희미했다. 그는 자신이 아기를 품에 안을 때마다 배신과 증오의 결정체인 자신의 친동생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미나는 딸을 낳은 후 완전히 힘을 잃었다. 권혁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그녀 모자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래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버림받은 미혼모가 되었다. 쓰라림과 분노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혁에게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협박했다. 우리 모자 책임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다 알려버릴 거야. 나는 권혁의 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녀가 전화로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권혁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아이는 딸이고 내 아내는 아들을 낳았어. 내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도. 그는 매정하게 대답했다. 권혁의 냉정함은 미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그들의 다정한 사진들을 내게 보내기 시작했다. 도발적인 메시지와 함께. 네가 이긴 것 같아? 한 번 배신한 남자는 두 번도 배신해. 내 아들이나 끌어안고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아봐.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고 미소 지은 뒤 지워버렸다. 더 이상 질투는 없었다. 그저 그녀가 불쌍할 뿐이었다. 그녀는 졌지만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관계를 과소평가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아들을 재우고 있을 때 미나가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초췌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은 증오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너랑 할 얘기가 있어.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아들 낳았다고 다 된 줄 알아? 내 남편을 평생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황급히 아들을 꼭 껴안고 뒤로 물러섰다. 소란에 놀란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를 듣고 시어머니와 권혁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 광경을 본 권혁이 서둘러 미나를 끌어냈다. 미쳤어? 여기는 왜 왔어? 내가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어. 미나는 발버둥치며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다 저것 때문이야. 저 여자가 당신을,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시어머니는 손자가 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아기를 안으려고 다가왔지만 나는 누구도 아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꽉 껴안았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시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두 그만둬. 그의 천둥 같은 호령의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오직 내 아들의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이재용 회장은 다가왔다. 그의 얼음장 같은 눈빛이 권혁, 미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차례로 훑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미나에게 멈췄다. 당신은 누군데 감히 우리 집에서 소란이야? 저는 미나예요. 혁이 오빠 아이를 낳은 미나는 더듬거렸다.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이 남아있었다. 권혁의 아이라고? 이재용 회장은 비웃었다. 그럼 당신 남편, 당신 아이 아버지가 당신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건 권혁과 당신이 공모해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증거다. 이 돈이면 너희 둘 다 십수년은 좋게 감옥에서 썩을 수 있어. 권혁과 미나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권혁이 떨며 말했다.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재용 회장이 말을 잘랐다. 내가 몰랐으면 내 재산 다 빼돌려서 멀리 도망갈 생각이었겠지?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아들을 보고 다시 서류 뭉치를 보았다. 혁아, 이게 정말이니? 권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애원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혁이 오빠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였다.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아들을 가정부에게 맡겨 방으로 들여보낸 뒤 작은 녹음기를 손에 들고 나왔다. 그럼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미나와 권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가짜 계약서를 만드는 방법,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빨리 서둘러야 해. 영감님이 눈치채기 전에. 권혁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오빠. 서류는 내가 다 처리해놨어. 아들만 낳으면 어머님도 우리 편이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이 재산은 전부 우리 거라고. 미나의 목소리였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경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내가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네가 이 모든 걸 계획했구나. 나는 그저 비웃었다. 어머님과 혁이 오빠가 제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 계획이 대수겠어요? 권혁은 나를 괴물 보듯 쳐다보았다. 이 악독한 년, 죽여버리겠어? 그가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려 했다. 멈춰! 이재용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한 번만 더 쟤한테 손대면 당장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권혁은 멈칫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참하게. 그는 돈과 애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임마저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오늘부로 이재용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권혁은 회사의 어떤 업무에도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는 정지될 것이다. 넌 뉘우칠 때까지 이 집에서 기생충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미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당장 여기서 꺼져. 당신이 갓난아이를 낳은 것을 감안해 이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미나는 울며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둑판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판도를 뒤집었고 나를 해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권혁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무섭도록 공허한 감정만이 남았다. 나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나 자신 또한 악마가 되어버렸다. 악마의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더 끔찍한 진실, 더 큰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이 곧 터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충격적인 폭로 이후
저택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권혁은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집안을 배회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가끔 물건을 부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아들에 대한 충격과 항상 무시했던 며느리의 실체는 오만했던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병석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이제 상갓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나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들을 돌보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가족의 식사와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이 모든 것을 관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게임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의존하며 매일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랐다. 시아버지 이재용 회장은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도 기묘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는 동맹이었고 같은 비밀을 공유한 자들이었지만 동시에 근친상간이라는 비극의 두 죄인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위험 있는 시아버지였고 나는 효심 깊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아들, 그 아이는 우리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동시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가 아기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나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를 사랑했다. 그것은 분명했다. 아이는 그의 핏줄이었고 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아들이라 부를 수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단지 할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클수록 너를 닮아가는구나. 드물게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저를요? 그래. 내 그 고집스럽고 강인한 성격을 닮았어.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위안과 합리화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나를 전혀 닮지 않았다. 자랄수록 아이의 얼굴 윤곽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는 마치 조각한 것처럼 시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높은 이마, 오뚝한 콧날, 그리고 특히 깊고 영혼이 담긴 눈. 누구든 그 아이를 보면 이재용 회장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이 사실은 나를 두렵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 비밀을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느 날 내가 아들을 안고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뜨끔해서 황급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아무래도 어머님 친손자니까 익숙하게 느껴지시나 봐요. 하지만 나는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날이 갈수록 그 의심은 커져갔다. 그녀는 나와 이재용 회장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별나게 아기에게 관심을 쏟는 것을 보았고 나와 그가 가끔씩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터뜨린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내 아들의 돌잔치 날이었다. 이재용 회장은 모든 친척과 친구,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재용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의 탄생을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어 했다. 파티는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멋진 옷을 입은 아들을 안고 이재용 회장 옆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마치 여왕이 된 기분이었고 모든 시선이 우리 모자에게 쏠렸다.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었다. 권혁도 참석했지만 그는 구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분노에 찬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손자를 안고 무대에 올라 자랑스럽게 연설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건강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무대로 올라와 이재용 회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회장 전체를 침묵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모두 축하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이재용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장 내려와요. 안 내려가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 권혁의 아들이 맞을까요? 연 회장이 술렁였다. 권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지?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미쳤소? 헛소리하지 마시오. 난 안 미쳤어요. 시어머니가 그를 밀쳐냈다.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이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요. 누구를 닮았는지, 혁이를 닮은 구석이 단 하나라도 있냐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을 쏙 빼닮았는지. 그녀는 이재용 회장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을 똑같이 닮았잖아요. 내 남편인 당신을. 끔찍한 침묵이 면 회장을 뒤덮었다. 모든 시선이 이재용 회장과 나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어리둥절해하는 아기에게 쏠렸다. 어제 내가 몰래 당신과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그 결과가 있어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높이 쳐들었다.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친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가장 큰 폭탄이 터졌다. 그것은 파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유리잔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들렸다. 이재용 회장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권혁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무대로 뛰어올라 미친 눈으로 외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해. 네.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그가 내 멱살을 잡고 거세게 흔들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그는 나를 놓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이재용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돌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이재용 제국의 왕은 이제 만백성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행복한 가족, 장손. 전부 다 쇼였어. 더러운 쇼. 그녀는 웃다가 울다가 무대 위로 쓰러졌다. 우리 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내 복수는 성공했다. 아주 완벽하게. 나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하지만 눈앞의 혼돈을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내 어린 아들을 보며 나는 자문했다.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비싼 것이 아니었을까? 돌잔칫날 밤의 운명적인 사건은 이씨 가문의 역사에 결코 아물지 않을 흉터로 남았다. 신문, 방송, 소셜미디어는 일제히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날카로운 분석 기사, 악의적인 댓글들이 우리 가족에게 폭풍처럼 쏟아졌다. 재벌가의 비극, 아버지와 아들, 한 여자를 공유하다. 장손인가, 친동생인가, 근친상간 스캔들로 몰락한 제국. 우리는 명망 높은 가문에서 순식간에 치욕의 상징이자 사회 전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날 밤 이후 아무도 예전처럼 살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위기를 넘겼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말도 웃음도 잃고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오만하고 날카로웠던 그녀는 이제 초췌하고 가련한 노파가 되어 있었다. 권혁은 광기 어린 울부짖음 끝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가정부가 욕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그를 발견했다. 다행히 제때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그 충격으로 그의 정신은 정상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한때 나를 배신하고 짓밟았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나는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감정만이 남았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가장 강력했던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렸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다. 그가 평생 일군 제국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고 서재에서 독한 술병들과 함께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다. 아마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비극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나를 방으로 불렀다. 그는 술병이 널려있는 어지러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후계자에 너무 집착했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결국 이 가문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구나. 그는 내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이게 내가 가진 나머지 재산 전부다. 내 아이와 내 이름으로 모두 명의를 이전해 놓았다. 이걸 받아서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떠나거라.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아이가 이런 치욕 속에서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서류철을 보고 다시 그를 보았다. 아버님은요? 나는 여기 남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짊어져야지. 이것이 나의 벌이다. 나는 서류철을 받지 않았다.
조용히 돌아섰다. 이제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복수에 성공했다. 나를 상처 준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래서 뭐란 말인가. 나 또한 나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이재용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고 내가 저지른 죄가 생각났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오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씨 가문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아들만 데리고 작은 집과 텃밭이 있는 부모님의 고향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나는 내 아이가 어른들의 죄와 풍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곳에서 자라기를 바랐다. 고향에서의 첫날들은 힘들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모든 시간을 아들을 돌보고 밭을 가꾸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쏟았다. 내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다. 아이는 내 삶의 이유였고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가끔 이씨 가문의 소식을 들었다. 이재용 회장의 그룹은 결국 파산했다. 저택은 빚을 갚기 위해 팔렸고 그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도 퇴원 후 그와 함께 살며 늙은 부부가 서로를 돌보며 지낸다고 했다. 권혁은 여전히 정신병원에 있었고 차도가 없다고 했다. 한때 화려했던 가족은 이제 잿더미만 남았다. 몇 년 후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재용 회장의 늙고 떨리는 필체였다. 편지에는 많은 내용이 없었다. 그저 우리 모자의 안부를 묻고 자신과 아내는 여전히 절에 다니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이었다. 편지 끝에 그는 이렇게 썼다.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 다신 만나지 않기를 바라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증오는 지나갔고 엇갈린 인생들에 대한 애처로움만이 남았다. 나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나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인생 전체에서는 패배한 것이다.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들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남은 인생을 아들을 위해 바치고 아이가 선량한 사람으로 이전 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겠다고. 잿더미 위에서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이 과거의 어둠에 물들지 않은 찬란한 새벽이 되기를 희망한다.